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좀 지체됐죠? 한 20분 정도? 예. 하여튼 그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재학 소장님, 탁디그로스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저도 한 80%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뭐, 특별히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저, 오늘 이제 주제가 분열의 공동체와 관련된 건데, 확실히 기후위기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원래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 또는 이제 공동체들이 단합하기도 하지만 분열할 수도 있는데 이 기후위기도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후위기가 가짜냐 진짜냐 이거 가지고 에서 큰 국론의 분열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번 대선도 그랬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대체로 인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를 두고서 뭐 핵발전으로 막아야 된다고 누구는 그러고 뭐 누구는 다른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로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대선 정책의 큰 경계선을 만들었던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재학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정책과 경제 성장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국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위기에 합심해서 잘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공동체의 분열의 기후위기가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IPCC의 6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앞당겨질 거다. 1.5도 이 추가 상승이 되는 시점이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다시 또 데이터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탄소 배출이 잠깐 줄었다가 작년에 도로 리바운딩 돼서 대충 그 코로나 이전 시기로 복귀됐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 2040년은커녕 2028년이면 1.5도 한계선을 넘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줄어들어야 절반 수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뭐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온실가스가 리바운딩 되는 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유럽, 뭐 인도까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인식한 지가 대한민국에서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긴급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종합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 정책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은 일종의 국가의 비상정책 패키지, 종합 패키지 정책인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 뭐 모빌리티 전환,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한 80% 정도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 요소가 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속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자 이제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유행을 했죠. 한국에서도 됐고 물론 이 그린 뉴딜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한재학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탈성장적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뭐 로버트 폴린이나 이런 학자는 녹색 성장적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오늘 원래 우리 김만곤 선생님께서 이제 그린 뉴딜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린 뉴딜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 그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거는 다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됐죠. 그리고 한국의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환경부가 주로 했는데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 들어오면서 뭐 에너지, 모빌리티, 리모델링 등으로 이게 패키지 정책으로 됐는데요. 최근 에는 이 그린 뉴딜의 범주를 좀 넘어서 거의 모든 공공정책의 기후위기 대응이 영향을 받아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경제와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 심지어는 외교 안보정책에서도 기후위기 문제가 영향을 받고 있고, 뭐 도시정책은 당연히 받고, 오히려 심지어는 뭐 조만간에 우리 이제 김만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철학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인권 정책도 물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진도를 좀 실론적으로 조금 빼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산업 정책에 기후위기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앞서 한재학 선생님께서 이제 탈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탈성장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DP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 GDP 성장률을 중심으로 이 문제 제기는 꽤 오래부터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이먼 구치네츠가 GDP 국민 계정을 설계할 때부터 이건 굉장히 제한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아마티아 센하고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GDP 대안 지표를 개발한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죠. 특히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또는 뭐 불평등이 심하면 경제 성장도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GDP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짜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에 한재학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또는 지구의 한계 안에서의 경제를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GDP 중심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다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GDP 대안 지표가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GDP 지표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되게 강력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최근에 아이슬란드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본격적으로 GDP는 원오브 댐으로 삼고 나머지 지표를 통합한 대안 지표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 수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질랜드가 2019년부터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제 웰빙 지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추럴 캐피털하고 휴먼 캐피탈, 소셜 캐피털 그리고 피지컬은 GDP라고 보면 되는데 이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에서 GDP 대안 지표를 약간 리서치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랩2050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연구단체에서 GDP 대안 지표를 개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연결되면서 GDP 대안 지표를 개발하자는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서는 비교적 조금 더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 탄소 중립과 글로벌 제조 강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미지가 작년 12월 달에 산업자원통상부가 산업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사업계획의 일부를 제가 스냅샷을 떠온 건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의 제1고려 요소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계획이 실제로 엄격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목표나 그걸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짜져 있냐 하고 하는 거는 좀 비판을 받아볼 만한 소지가 있는데요. 그걸 일단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산업정책의 핵심 지표에
하나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산업 정책을 결정할 때 키 지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정책인데, 이게 금융정책과 기후위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금융정책에서 기후위기가 그린스완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1월 달에 중앙은행들의 모임이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인데,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인 그린스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그린스완은 원래 블랙스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용어를 BIS에서 만든 건데요. 블랙스완은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이 학자가 금융위기 같이 예기치 않게 도래하는 어떤 경제위기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블랙스완과 다른 차원에서 그린스완,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재난은 플러스 금융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보내면서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해서 대출해주고 투자한 자산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망가져 버리거나 리스크의 위험에 처하는 거를 감안해서 금융정책을 세워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작년 말에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감안했을 때 이행 리스크를 따져봐야 된다, 이러면서 녹색 전환을 감안한 금융권의 이행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리스크 관리가, 금융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금융 쪽, 파이낸스 쪽에서도 그 리스크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클 수 있는 리스크로 기후위기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매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쪽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보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들이 이제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외부의 문제로 봤던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크게 두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 노동자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긴밀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징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쪽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단종시키고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 금지나 이런 것들을 속속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회사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더 이상 신규 디자인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하기 시작했죠. 현대기아차도 작년 말에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문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진행이 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적 임팩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한 2,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엔진도 없죠. 그리고 미션도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부품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럴 때 자동차 산업의 산업 연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품사 협력사들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한 3만 3천 개 정도의 카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근데 카센터들, 여러분들은 카센터 가실 때 뭐하러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금속노조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기후위기와 산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난해 전북 지역을 좀 가봤는데, 전북 지역의 완성차 산업이 아주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출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요. 수입도 줄어가고 있고 수입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상용차는 2.5톤 트럭 이상 버스까지를 포함한 차들인데 이게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쪽에 이 에너지 효율화나 전기화를 늦추면서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전기버스 이런 거는 중국차가 대거 수입되고 그리고 트럭이나 이런 거는 유럽 쪽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들이 아시아와 한국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이게 그 전북 쪽의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비상하게 기후위기를 자신의 내부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인데요. 복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기후위기하고 복지하고 무슨 관계? 뭐 이제 이런데요. 최근에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게 아까 안재학 선생님께서 이제 탈성장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현대 복지국가 20세기 복지국가의 근간은 이제 완전 고용이고 그 완전 고용의 또 베이스라인으로 가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체제의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일정하게 성장의 축소 또는 어떤 정상 상태 이런 것들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근거한 분배 정책으로 상징되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변형을 받지 않을 거냐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후위기가 복지해주는 충격이 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시기열을 확대시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체제가 인구 감소나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도 지속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팩터를 뭐 어떤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감안할 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복지 금융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만큼 물려줄 수 있냐 이제 이런 어떤 세대 간 정의들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적 자본, 지식 같은 어떤 인적 자본 그리고 또 생산 자본, 물적 생산 자본 이런 것들은 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대체로 큰데 자연 자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 자본을 만약에 더 적게 물려준다면 후세대 그거는 이제 후세대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세대 간 정의와 세대 간 공정성에서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 문제, 국방, 외교, 안보 문제인데요. 또 이 국방, 외교, 안보하고 기후위기도 굉장히 낯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펜타곤에서는 2014년도 이후에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 문제,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로 펜타곤은 일단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국방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대거 줄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일 조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단일 조직은 미군입니다. 그리고 미군을 만약에 국가라고 가정하면 전 세계에서 47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미군이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전 세계 뭐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한 해에 50조 이상의 이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의 군대 탄소 배출 문제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정책 제안을 이제 평화네트워크 정옥숙 씨가 해서 관심이 좀 제가 있었는데요. 그린 대탕트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데 한국이나 요즘에 또 글로벌하게도 이제 오히려 신냉전 조짐이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조차 군비 증강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기후위기를 줄이려면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비 축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군비 축소, 긴장 완화를 같이 해나가자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하면 이제 기후위기도 대처할 수 있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함께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남북 관계 또는 동아시아 관계 문제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군비 축소와 기후위기 해결을 패키지로 묶어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이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아직 뭐 대한민국의 국방부나 공식 채널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한국과 또는 동아시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되게 흥미로운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정책인데요. 도시 정책, 도시가 빌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등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공간이 도시인데요. 뭐 이미 작년 재보궐선거 때 이제 15분 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도시 모델 그전에는 이제 도시 모델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을 좀 감안해서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이 유행을 했는데 작년에 파리의 15분 도시를 벤치마크해서 뭐 좀 이상하게 벤치마크는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뭡니까 자동차라든지 모빌리티 사용량을 대거 줄이는 도시 설계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죠. 이제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도시 모델을 구상할 때에도 이제 탄소 배출이 적어지는 또는 획기적으로 적은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디자인 개념들이 다양하게 이건 뭐 파리의 15분 도시, 그 다음에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1분 도시, 또는 뭐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도넛 모델이 도시 정책 모델로 디자인되고 있는데요.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암스테르담이 팬데믹 이후의 도시 회복 모델로 공식적으로 KT 레오스라는 옥스팜 경제학자가 디자인했던 도넛 모델을 도시의 회복 모델로 삼았고요. 이후에 암스테르담뿐만 아니라 코펜하겐이나 여러 도시들이 이게 복지, 그러니까 저 도넛의 안쪽이 이제 복지 기준선 같은 거잖아요. 복지 기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도시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앞으로는 도시 정책도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뭐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제와 산업, 금융, 노동, 복지, 안보, 도시 이렇게 이제 기존의 정책 영역들이잖아요. 공공정책 영역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준비된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 영역에 앞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이제 그린 뉴딜 패키지를 넘어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경제와 산업, 금융, 노동, 복지, 안보, 도시정책 이런데 기후위기 대응이 어떻게 스며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각자가 각 분야마다 그 기후위기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거를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게 거의 천차만별이고 강도도 다 달라서 이건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공공정책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히 고려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려할 것이냐, 이제 이게 좀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저도 길었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단순한 어떤 뭐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그린 뉴딜, 뭐 녹색 전환을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방면에 걸친 어떤 공공 정책들이 사실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충북대학교 한상원 이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상원 교수님이 최근에 기후 변화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한상원 선생님의 어떤 그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공부 수준은 너무 일천하고, 사실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이라서요.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할 만한 역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좀 과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좀 이제 질문을, 좀 이제 관심 있는 시민의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화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논평문이고요. 예, 그 이제 먼저 한지학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논평인데요. 이제 한지학 선생님은 그 전에 그 독일에 계실 때 잠깐 뵀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소식들도 많이 듣고, 선생님 그 글 쓰는 것도 제가 즐겨서 읽고 하는데요. 오늘도 또 친절한 설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탈성장론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변화가 틀림없다. 그리고 성장 중심 경제 체제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는 대전제,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인 성장 중심 경제 속에서 지구가 파괴되고 경제 논리에 대한 개인의 종속이 우리를 또 불행하게 만들죠. 또 민주주의도 불안전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런 건데요. 탈성장이라는 고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조금 제 질문은 이제 좀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이제 운동의 전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기후정의 포럼에 사실은 조금 더 가까운 코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성장이라는 용어는 제국적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고, 또 과도하고 불필요한 필요에 저항해야 한다는 도덕적 뉘앙스를 강하게 풍길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욕주의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인이라고 하는 탈성장론자의 주장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탈성장이 제목에 들어간, 그러니까 제가 탈성장론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개념이 들어가는 발표를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저는 어쨌건 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 정책 기반의 잘 모르시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계속 개인의 실천, 도덕적인 어떤 관점 전환, 이렇게 주로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심지어 제1세계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한국은 이제 제1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의 경제 규모라면. 네. 그리고 다수의 대중은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은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풍요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분명히 거부감을 느낄 텐데,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도 저는 방금 말한 그런 오인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저는 탈성장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탈성장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결부된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삶을 더 어떻게 금욕적으로 또는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나 체제 변화와 결부된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학자나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이념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토론에서 그건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것이 대중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는 그래서 별개의 쟁점인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해서 운동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 탈성장 이념을 구현할 운동의 언어들이 또 개발되어야 하는 그 매개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탈성장이라고 하는 부정적 기표보다는 어떤 권리를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 그런 언어로 변화를 해서 이 개념의 오해 가능한 측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도덕주의적인 어감이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을 가급적 최소화 그 이념을 살리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탈성장 이념을 조금 더 정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둘째로 김병원 선생님의 논평의 그 발표에 대한 논평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잘 몰랐던 여러 설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경제, 금융, 복지, 노동, 안보 모든 분야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 흥미로웠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정책 논의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일이 어떤 코멘트를 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부터라도 개별 공공정책이 그러니까 여러 소개해 주신 여러 공공정책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 아래 자신의 정책 설계 구조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고 통일적인 원칙으로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통일적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주최 측의 의도를 좀 제가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탈성장론자들은 이제 그린 뉴딜을 비판을 하죠. 이거는 뭐 탈성장론자들의 글을 딱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논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후 케인지언 반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녹색 성장이다라고 분명히 비판을 합니다. 탈성장론자들은. 근데 이제 그린 뉴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분열할 필요는 없지만 생산적인 대화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탈성장과 그린 뉴딜은 대립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서로 결합할 수 있는가? 사실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들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그린 뉴딜의 입장에서는 탈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탈성장론자들은 그린 뉴딜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린 뉴딜 쪽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인데 탄중위 경험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탄중위 참여 문제로 그 환경운동이나 단체나 학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거꾸로 이제 해체 공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탄중이 발표안이 나왔는데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탄중이 해체 쪽에 속하신 분들한테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이제 절대적으로 공감하기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맞는 말이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탄중이에 참여한 분들의 주장도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봤는데 그분들 입장도 또 이게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이 국가나 자본의 들러리가 돼서 그린워싱에 동원되면 안 된다. 이 비판은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기후재앙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시킨다든지 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킨다든지 등등등 어떤 친환경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법률의 강제력이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각 운동 진영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국가하고 대결도 해야 되지만 또 대화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국가가 또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이제 그 외부에서 반대 진영에 남아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당장의 대항을 피해야 되는데 외부의 양심적 반대 세력으로만 남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똑 부러지는 답이 안 나와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계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친절한 두 분 선생님의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딱 10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훈 선생님 존경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떤 오늘 소개되었던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의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때 나오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어떤 질문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선 한재각 선생님과 김병건 선생님께 주어진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분이 뭐 5분 정도 안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통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대답할 기회는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각자에게 드렸던 질문에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은 하나였죠. 그 탈성장이라는 구호로 운동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지금 운동이라고 한다면 대중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텐데 이 탈성장이라 불리는 것의 어감, 특히 그것의 도덕주의적 어감, 이들이 조심하고 또 아끼고 뭐 등등등, 선생님한테 감시받고 뭐 이렇게 점검받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어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인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성훈 저가 아무리 그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탈성장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대중운동의 기치에 깃발 아래 탈성장 우리 무슨 연합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냐는 질문에서는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그것의 뭐 대체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 기후정의 운동 같은 거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권리 개념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뭔가 얘기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그런 아이디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권리 개념보다는 정의 개념 같은 걸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권리라는 것이 또 꼭 그렇게 한정돼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권리라는 게 지금의 나의 행복들을 더 증가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쉽게 넘어가 있는 건데 정의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나의 그 권리라는 게 누구의 희생에 입각해 있냐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앞서 했던 탈성장류와는 어떻게 보면 정의 개념도 비슷할 수도 있죠. 뭐 그 노동주의적인 그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훨씬 나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윤리에 관한 질문 같은 것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기후 정의 뭐 이런 정도를 당분간은 쓰고 기후 정의가 지향한 바로서의 뭐 탈성장 혹은 뭐 생태 사회주의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내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김병건 소장님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모든 공공정책의 통일적인 원칙이 뭐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NDC 목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뭐 40% 줄일 거냐 50% 줄일 거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40%로 정해지긴 했는데 산업 부분별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40%를 줄이려면 뭐 예를 들어서 국방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줄이는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야 될 거냐? 그리고 산업은 또는 뭐 도시는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일관된 정책들이 쭉 만들어질 터인데 지금은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다 모이면 기후위기가 대응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린 뉴딜이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린 뉴딜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녹색 성장 하시는 분들의 버전의 그린 뉴딜이 있고 탈성장 뭐 일테면 뭐 아까 한재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켈이라든지 그리고 나오미 클라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린 뉴딜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린 뉴딜은 조금 다르죠. 근데 성장이냐 아니냐를 빼놓고 그냥 방법론으로만 본다면 주로 이제 녹색 성장 쪽에서 아이디어들이나 정책 개발이 많이 된 거는 공공투자 방법 같은 거죠. 그 공공투자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재원을 들여서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방법론들은 녹색 성장 쪽에서 개발해온 방법들을 좀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녹색 성장 분들은 이제 총량에 대한 규제와 같은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를 엄청 늘리는 건 좋은데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은 늘어나는 거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탈성장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늘려서는 아무리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많이 설치해도 안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력 사용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총량을 우리가 컨트롤 할 거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지휘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과소비라든지 내구 연한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상품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과도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과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세울 거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탈성장 쪽에서 주장하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그린 뉴딜 정책 안으로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의 절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탄중일을 둘러싼 논쟁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결합해 시켜낼 것인가에 관한 이제 질문을 또 이제 한상원 선생님께서도 이제 공통 질문으로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재혁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제가 질문 잘 들었고 충분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치와 테이블이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들어가야죠. 뭐 저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테이블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그 테이블을 마음 안 들면 테이블 뽀개고 나올 수 있는 망치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번 순간에는 망치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만 들어갔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 망치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탄중이의 제 공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제 가능하면 기후위기는 뭐 시민사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한 건데 참여하는 건 작년 탄중이는 케이스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월부터 한 5월까지 이제 관료들이 기초 초안들을 다 만들어 놓고 놓은 상태에서 5월 말쯤에 이제 일부 민간단체들 들어가서 뭐 한 2, 3개월 그 관료들이 이제 브리핑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조정하는 수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의 한계가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토로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컨센서스하고 공론장이 필요한 건데 그걸 구성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서 뭐 탄중이는 좀 시작부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거다. 근데 그게 뭐 다른 방식으로 되면 충분히 참여해야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테이블로 또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이야기는 뭐 한상원 선생님께서 그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한재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망치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항상 그 망치를 준비해서 들어갈 때 테이블 마음에 안 들면 뿌갤 수 있는 망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최근에 한 3, 4년간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통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망치가 있어야죠. 근데 항상 저희들이 쫄아가지고 그 망치를 들지도 못하고 망치를 준비해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게 이제 뭐 문제라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혹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질문이 또 이제 뭐 라운드 나머지 분들께서 혹시 계시면 하나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요. 채팅방에 질문 올라와 있는 게 예,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선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제 혹은 자본 중심의 삶에서 생명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살림 운동이나 환경운동, 김지아의 생명사상과 살림의 문화, 불교 생명 살림 운동 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운동이고 문학에서는 1990년대에 생태시학 담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탈성장이나 기후정의 문제를 이러한
이전 세대의 성과나 문제의식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고 이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발표자나 토론자 중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상들과 지금의 이 새롭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접점이 있고 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그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한재혁 답하기 선생님. 너무 예. 네, 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한국의 생태 운동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열과했던 그런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접적인 제가 그런 운동에 뭐 후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은 저는 과거에 그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한편 그것이 갖고 있는 좀 이런저런 한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기후정의 탈성장이 그런 것으로부터 일정의 그걸 경과해 와서 도착해 있는 것이긴 한데 그거를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영원 선생님 혹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그 탈성장의 뿌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뭐 머리 북친이라든지 뭐그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얘기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맥락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만 물질적인 생산 또는 물질적인 풍요를 무한히 확대하는 게 과연 뭐 흔히들 얘기하는 좋은 삶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탈성장의 배경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좋은 삶에 대한 정의를 이 경제 정책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과거에 뭐 생태주의적인 사상이라든지 뭐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사상들을 연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진도가 나가야 과거의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김만구 선생님 잘 해주시겠죠, 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해주실 분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토론자인 한상원 선생님이시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제 기조 발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1부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1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정한 대로 1시간 20분 안에 이게 끝났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언니가 진행이 잘 됐고요. 근데 저희들이 기조 발제 때 약간 논의가 약간 길어지면서 시간을 조금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귀엽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귀여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엽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는 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부 순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